성일광 박사님 모실 텐데요. 성일광 박사님 나오셨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설광입니다. 예, 성일광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제가 성일광 박사님 먼저 시청자들께 간단한 양력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네네, 고맙습니다. 예,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 중동학과에서 석사학위를 했고요. 텔 아비브 대학에서 중동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유학 당시에 연합뉴스 예루살렘 통신원을 맡았습니다. 한국 이스라엘 학회장과 건국대 중동연구소 연구원을 지냈고요. 이후에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연구교수를 역임했습니다. 현재는 고려대 아시아문제연구원 중동이슬람센터 정치경제연구실장을 맡고 있는데요. 자, 네네. 서 박사님, 이것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네. 이란이 지난번 이제 이스라엘 공격을 드론과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공습을 전격적으로 감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현재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상황은 지금 어떻게 소식이 전해지고 있나요? 현재 오늘 나온 가장 최신 뉴스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보복 공격을 하겠다고 지금 보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토요일 새벽이었죠. 현지 시간으로 한 350기의 뭐 드론, 뭐 순항미사일, 그다음에 탄도미사일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공격을 했는데요. 예. 문제는 이 공격이 그다지 성공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잘 만들어진 방공망, 그리고 영국, 미국, 프랑스, 그다음에 요르단까지 이 방공 시스템에 참여해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이란이 발사한 뭐 드론이나 순항미사일 다 요격을 시켰고요. 이스라엘 피해는 상당히 경미한 상황이고요. 거의 뭐 90% 이상을 요격을 했다. 지금 그렇게 알려져 있고, 현재로서 이제 가장 이제 촉매 관심사는 이스라엘의 보복 공격이 그 수준이, 그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거기에 지금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이제 하마스에서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을 때는 방공망 체제로 그걸 다 요격하지 못했는데 이번 이란 공격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뭐 아이언돔을 비롯한 미사일 방어 체제 또 방어망 체제로 다 요격을 한 걸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게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번에는 그 방어망 체제가 요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네, 일단 가자지구 전쟁은 이스라엘 혼자서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쏘아 올린 로켓을 요격하는데 조금 벅찬감이 있었죠. 왜냐하면 이 아이언돔이라는 것이 뭐 5초 내에 아니면 짧은 시간 내에 여러 발의 그 로켓을 쏘아 올리면 사실상 다 요격을 못 시키기 때문에 과부하가 생기기 때문에 사실상 가자지구 전쟁에서 조금 아이언돔이 요격률이 낮았다. 보통 한 95% 요격률을 보였는데 가자지구 전쟁에서 한 80% 정도밖에 작동이 안 됐다는 것이고요. 근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뭐 전투기 그다음에 다양한 이제 한 3개 정도의 체계를 가지고 있는 방공망 요격 방공망 시스템 아이언돔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높은 중고도 상에서 요격할 수 있는 다윗의 물매, 데이비드 슬링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고고도 방위 체계 요격 미사일인 에로우 2가 있고, 그다음에 에로우 3까지 다양한 이러한 체계 방공 시스템을 가지고 아주 적절히 이 요격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이란의 공격을 둘러싸고 이란의 군사적 수준이 좀 이전보다 정교해졌다. 실제로 군사적 수준이 좀 높아졌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이게 좀 과장된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이란의 어떤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군사적 수준이 높아진 겁니까? 네, 실제 이란의 군사적 수준은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번뿐만 아니라 이전에도 이란은 2019년에도 그 사우디에 있는 아람코 그 정유 회사를 드론과 그다음에 순항 미사일을 쏘아서 공격을 했고 성공을 한 바 있죠. 그래서 이란의 이제 군사력과 그다음에 이 미사일이나 항법 장치를 이용해서 드론 같은 것을 정확히 목표물에 타격시키는 그 운용 능력도
뛰어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뭐 또 들리는 소식은 탄도미사일이 사실상 이스라엘 쪽으로 날아오면서 이미 미사일을 쏘면서 한 절반 정도가 그냥 도착하지 못하고 중간에 떨어졌다는 그런 이제 보도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이란이 이제 공격한 지점을 보니까 주로 민간인 구역에는 공격을 하지 않았고 주로 군사 시설을 공격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확전을 피하기 위한 어떤 계산된 보복 공격이었다. 또 미국을 일부 염두에 뒀다. 뭐 이런 주장도 있어요. 이게 좀 신빙성이 있는 주장인가요? 네, 그럼 이란 측에서 계속 이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보도를 보시면 또 뭐 약속 대련이었다. 미리 공격 시간을 알려줬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조금 이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란이 이미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하겠다고 천명한 상황에서 굳이 시간까지 알려줘가면서 그렇게 공격할 이유는 없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민간인 지역만 이렇게 타격을 했다. 그것도 지금으로서는 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다 요격이 됐기 때문에 그 그렇군요. 탄착점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네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 민간인 지역을 피해서 그냥 뭐 바다로 떨어졌다거나 그렇게 했으면 지중해로 떨어졌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는데 대부분 다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다 여기 이스라엘 영토에 도착한 것들은 다 거기서 요격이 됐단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로 민간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요격률이 높아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인지 조금 논란이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란의 입장을 상당히 근거로 한 거군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요격이 대부분 됐기 때문에 떨어진 지점, 탄착 지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걸 판별하기가 쉽지 않게 되는군요. 그런데 이란은 그간 이제 직접 군사적 공격을 나서지 않고 주로 대리 전쟁, 뭐 그림자 전쟁이라고 해서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나 예멘의 후티 반군 이런 세력들을 이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스라엘이 직접 공격에 나선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보세요? 네, 이란이 사실상 이번 전쟁은 전례 없습니다. 초유의 사태죠. 이란이라는 국가가 이스라엘을 뭐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 이후 두 국가가 사이가 나빠지면서 계속해서 이제 갈등과 대립 관계를 유지해 왔는데 이란이 한 번도 이스라엘 영토를 직접 이렇게 대규모로 공격한 적이 없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사건인데요. 자, 이란이 그러면 이번에 왜 판을 완전히 바꾸는 뒤집는 이런 대규모 작전을 감행했는가 하면 이란이 더 이상 이스라엘의 어떤 보이지 않는 전쟁, 즉 그림자 전쟁에서 항상 당하기만 당해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내에 있는 핵과학자를 암살한다든지, 그다음에 핵시설을 사보타주, 즉 들어가서 비밀리에 파괴한다든지 여러 가지 공격을 받았습니다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또 이란이 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이유는 이스라엘 뒤에 미국이 있고 또 이스라엘은 또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는데요. 이번에 과감히 대응을 한 것은 드디어 우리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지금까지 당하고만 살았는데 이스라엘에게도 우리도 금지선 즉 레드라인이 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레바논과 시리아에 있는 이란 혁명수비대 장성들을 자유롭게 암살하는 것을 더 이상 용인하지 않겠다. 한 번 더 혁명수비대 사령관이나 장성을 암살하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는 확실한 신호를 보내기 위해서 완전히 판을 바꿨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을 공격한 후에 공식적으로 유엔이라든가 공식 입장을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자유권을 강조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걸로 저희가 봤습니다. 이 지역에서 미국과 갈등을 일으킬 의도가 없다. 민간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직 군사 목표만을 겨냥한 작전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 앞에서도 조금 그 질문했었는데 이게 확전을 원치 않는다. 그런 메시지라고도 볼 수 있나요? 네, 그것은 뭐 이란으로서는 당연히 공격하기 전에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이 이란으로서는 훨씬 유리합니다. 그다음에 본인들이 하는 작전의 어떤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시리아 내에 있는 이란 영사관 건물을 공격했고 영사관은
영상관이 공격받은 것은 결국 이란 본토가 공격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란은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이 지금 이란이 내놓고 있는 이번 공격의 정당성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스라엘은 그 본인들이 공습한 그 건물이 영사관이 아니고 이란 혁명수비대가 사용하는 혁명수비대가 운영하는 안가였다. 비밀 안가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의견이 갈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란은 자위권 차원에서 결국 자국의 영토가 적성국에 의해서 공격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유엔 헌장 51조에 있는 자위권 차원에서 당연히 공격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공격을 했다. 이제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군요. 이란의 이제 공격을 당한 이제 이스라엘 입장도 좀 궁금한데요. 초반에 공격을 당했을 때 네타냐후 총리는 좀 강경한 입장이었던 걸로 보이는데 이스라엘 내부의 이제 정치 상황도 그렇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다면 돕지 않겠다. 이스라엘의 어떤 반격도 반대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금 이스라엘도 확전을 좀 자제하는 모양새다.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네, 그게 이제 어제 아침에 이제 그런 보도가 많이 났었는데요. 사실 나타냐후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 통화 이후에 나타냐후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제안을 받아들여서 지금 당장은 공격하지 않겠다. 그러나 완전히 우리가 공격 의도를 버리는 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 어떤 수위로 공격할 것인지는 우리가 정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완전히 공격 의도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저께 저녁 늦게 이제 현지 시간으로 이스라엘 안보내각이 이란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고 결론이 이제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반드시 이란에 대해서 대응 공격을 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났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수단을 이용해서 어떻게 공격할지 이제 그것이 이제 초미의 관심사로 좀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란이 공격했을 때만 하더라도 제5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건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좀 많았는데 지금은 조금은 이제 상황이 조금 달리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확전으로 갈 것이냐 소강 국면으로 갈 것이냐 이제 중요한 고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가자 지구의 지금 국경 도시 라파 공격도 예고를 했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볼 때 확전과 소강 이리 상태에 볼 때 어떤 문제가 가장 중요한 좀 변곡점이라 할까요? 고비가 될까요? 네, 지금 이제 확정과 아니면 소강이냐. 저는 지금 확정은 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사실상 소강 상태로 갈 수 있었는데요. 이미 예.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을 한다고 했고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보복 공격 수위에 따라서 또 이란이 재차 또 이스라엘을 공격할 가능성이 높아졌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tit-for-tat, 즉 치고 박는, 또 때리고 또 공격하고 또 때리고 또 공격하는 이것이 이제 반복될 경우 결국 전면전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미국이 또 이스라엘 돕기 위해서 또 이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도 또 전혀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전쟁이 훨씬 더 커지는 전쟁이고 중동 지역이 사실상 더 불안해지는 것이고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라서 상당히 지금 우려되는 것은 사실이고요. 가자 지구 전쟁은 조금 더 빨리 지금 전쟁이 종결돼야 되는데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스라엘은 전쟁을 일시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를 하겠다는 입장이고 하마스는 이번 협상을 통해서 완전히 끝내고 싶어 하는데 거기에 이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마스가 약간 입장을 바꾸어서 최근에는 조금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더라도 일시 휴전이라도 우리는 인질을 일부 풀어줄 용의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협상에는 조금 더 좀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이는 이 중동 지역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가자 지구 전쟁이 빨리 끝나야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도 이스라엘 공격을 중단한다 그랬고요. 예멘에 있는 후티 세력도 이스라엘 공격을 중단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가자 지구 전쟁이 먼저 끝나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유엔 안보리 문제도 한번 여쭤볼게요. 유엔 안보리가 이제 긴급 소집은 됐는데 안보리 차원의 구체적인 대응이나 어떤 조치가 없이 종료된 걸로 알려졌는데 안보리가 실제로 좀 실제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이나 실제로 그 의사결정이 가능합니까? 사실상 안보리에서 이미 가자지구의 휴전안을 결의안을 했는데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통과가 됐는데 사실상 그 실효성이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통과된 결의안을 강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유엔 안보리 결의안마저도 사실상 무시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요. 가자지구 전쟁의 이제 결의안도 그렇게 된 마당에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이런 좀 무력 충돌 사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어떤 결의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이제 의문인 것이죠. 그래서 유엔이 해결할 가능성은 없고요. 차라리 미국이 더 이스라엘과 이란을 중재해서 더 확전되는 것을 막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조금 빗나간 주제인데요. 곁가지를 할 수 있는데 만일 미국이 중재에 나서서 이스라엘 쪽도 상당히 보복 작전에 톤다운을 하도록 미국이 조정을 하고 만일 그러려면 이제 보복을 하게 되면 이란을 또 여러 부분으로 이제 이란과 대화를 해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이란의 경제 제재를 둘러싼 미국과의 협상도 가능한 테이블에 올릴 가능성도 있습니까? 경제 제재는 사실상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는 지금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란 핵 협정의 아직 그 복원이 안 됐거든요. 예. 예, 근데 거기에 대한 핵 개발에 대한 제재가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이란을 이제 설득하려면 어떤 당근을 주어줘야 되는데,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일부 경제 제재를 해제하는 것이 어찌 보면 뭐 당근책이 될 수 있겠으나 과연 이란이 그 당근책만 가지고 미국의 요구 조건을 들어서 이스라엘에 대한 재차 반격의 수준을 조절할 것인지는 좀 불투명한 것이죠. 예. 네, 그런 상황이라고 하죠. 결국 이제 우리 문제로 네. 돌아와서 살펴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네네. 이란과 이스라엘의 이런 군사적 충돌이 우리 무역에 미치는 영향 또는 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가장 지금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 미국과 이란, 그다음에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이 전쟁이 소강 상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더 확전될 것인지에 지금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역시 이란 이 지역 내에 전쟁이 일어나면 전체적으로 이제 투자가 정세가 불안하면 투자자들이 이 지역에 투자를 하지 않게 되고요. 불안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란이 혹시 호르무즈 해협이나 홍해에서 봉쇄 작전을 하게 된다면 사실상 국제 공급망 들이 이제 교란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원유값과 가스값이 이제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 세계가 지금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역시도 원유를 전량 뭐 거의 이 중동에서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불안정성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이 중동 문제를 연구하시는 그리고 우리 성 박사님도 이제 호르무즈 매엽이 막혔을 경우에 지금 원유 가스가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 있는 걸 걱정하고 계신데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 드릴게요. 우리 정부, 우리 산업계, 특히 이제 정유업계가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을 걸로 보이는데 당장 어떤 준비를 좀 실효성 있게 해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외교적으로는 사실 누구 편을 들 수는 없습니다. 좀 중립적인 입장을 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우리가 또 이란과 이스라엘 이 충돌 상황에서 외교적으로 우리가 양측 간에 좀 자제하고 그다음에 확전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외교적인 노력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이 있다면 다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대비해야 될 측면은 최악의 상황을 항상 대비해야 되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뭐 올 수 있다는 확률은 적지만 그러나
확률이 적다 그래서 100%안 온다고 우리가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전쟁이 더 확전되어서 사실상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원유 수급로를 더 안정적인 원유 수급 방안을 더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뭐 사우디나 아니면 다른 주변에 있는 국가들 아니면 중동 지역 말고 또 다른 지역에서 원유를 수입할 수 있는 어떤 노선이 있는지를 또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래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 그다음에 정부에서는 또 기업이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이번 사태로 힘들어하는 기업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안들을 또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대비 태세를 갖춰야 된다고 봅니다. 예. 성일관 박사님, 긴급히 저희가 전화 인터뷰를 부탁드렸는데 박사님께서 흔쾌히 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네네네. 추후에 한번 좀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 성일관 박사님 또 모시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언제든지 그때 연락 주십시오. 예, 다시 한번 또 연락 올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광주에다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념의 핵심이 바로 자유니까 이 자유 이념이 보다 굳건하게 인식되고 또 시민운동으로 성장한다면은 민족 운동도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고양될 수 있지 않을까. 광주에서의 그 학당 강좌 개설은 다른 지역보다도 더 특별한 의미가 있겠다,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구하고 함께 토론하고 나아가 함께 행동하는 아름다운 시민연대에 참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